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고조선, 그리고 철기 문화 때까지 간다고 그랬죠. 고조선의 정치, 사회 발전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어서 48페이지입니다.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됐던 여러 나라에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고대국가의 성립 이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진짜 흐름을 이전 시간 내용들 토대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보고요. 여러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회를 보면요. 우리가 무리 사회에서, 얘는 무리 사회, 그럼 어느 사회를, 어느 시대를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석기죠. 구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사회를 뭐라고 했어요? 시족 사회라고 했습니다. 시족은 가족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문화를 토대했던 사회가 어디였죠? 치푸동, 군장 사회라고 했죠? 그 다음에 철기 문화를 토대했던 사회를 뭐 하냐면 연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연맹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얘기한다면 이제 군장 국가가 어디였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고조선. 그렇죠? 고조선. 그 다음에 한강 이남 쪽에 고조선이 있었을 때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진. 이게 나중에 이제 삼한으로 발전했던 그 토착 진을 얘기하는 거죠. 연맹사회에 그러면은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성립되고요. 그 영역에서 여러 나라가 만들었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죠? 남쪽에서는 어디였죠? 바로 이 영역에서 나왔고요. 이 영역에서는 어디가? 삼한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연맹국가 또 연맹사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연맹사회는 사실상 어디만 해당되냐면은 부여하고요. 고구려하고요. 삼한만 해당됩니다. 옥저하고 동해는 연맹국가가 아니고요. 이거는 군장국가입니다. 철기 문화를 토대로 한 나라를 연맹국가라고 하는데 왜 옥저 동해는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장국가라고 얘기하느냐, 연맹국가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왕이 없어요. 부족장들이 자기네 부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여, 고구려, 삼한은 왕이 있어요. 그래서 연맹국가로 발전했지만 여기는 연맹국가가 아니라 비록 철기 문화를 토대로 했지만 군장국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나라 역사책이 아닙니다. 전부 중국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삼국사기입니다. 1145년, 그러니까 김부식이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편찬했던 삼국사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뭐냐면 삼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삼국은 어디냐 하면은 연맹사의 다음 단계였던 어디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고대 사회죠. 고대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디예요? 삼국입니다.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를 중심으로 합니다. 가야도 이때 이제 동시에 갑니다만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죠.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후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그 삼국사기 이전, 삼국 이전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 기록은 없단 말이에요. 전부 중국 자료입니다. 그 중국의 자료가 바로 한서, 그 다음에 중국의 삼국지입니다. 한서라는 책, 중국의 한날 아시죠? 전한, 신한, 후한할 때 그 한을 얘기합니다. 한서, 지리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삼국지, 삼국은 위, 촉, 오, 세 나라를 얘기하죠. 그 중에 위, 지, 동, 이, 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서, 지리제는 뭐가 되었냐면은 고조선의 8조법, 현재 남아있는 것은 3개의 조항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 남아있고요. 삼국지 위지 동전에는 위만조선이 있죠. 이 위만조선이 남하하는 그 과정, 머리에 뭐 상투를 틀었느니 또 오랑캐 옷을 입었느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정리해야 될 뭐죠? 여러 나라, 연맹국가 있죠. 여러 나라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식 자료예요. 중국의 입장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여란 나라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위나라고 부여는 어떤 관계였다는 거죠? 그닥 대립 관계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위지 동의전이었습니다. 위, 삼국, 촉, 오, 삼국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부여, 고구려가 있겠죠. 근데 위나라는 부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만은 고구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두 나라의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오 있죠. 오와 손을 잡으면서 누구를 견제합니까? 위나라를 견제합니다. 중국은 위초고 세 나라는 상호 대립된 관계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오와 통교하면서 위를 견제하는 거죠. 위나라가 고구려를 칠 때 부여가 위나라에 군량미를 또 공급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를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의 입장에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하고요. 한서 지리지 내용들은 이해를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와 있는 연맹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연맹사에 대한 부분은 국가직이건 지방직이건 하여튼 공무원 시험에 9급이건 7급이건 빼놓지 않고 거의 안 빠집니다. 거의. 최근 10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꼭 한 문제. 그러니까 이 10문제 중에서 이 작은, 이 방대한 내용 중에서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에서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느냐?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문화, 사회, 특징들만 하나씩, 한 두세 개씩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 제시하고 이 내용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또는 틀린 것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내용만 이해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연맹국가 여러 나라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꼭 염두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48쪽에 7번째 주제입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이거는 위에 별표 있죠? 이 별표는 어떤 내용들인지는 아시죠? 여러분들이 극장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거 보시면은 또는 어떤 맛집에 가서 맛집 괜찮다라고 할 때 별 5개 해서 별점을 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안에서 일단 지도상에서 위치를 좀 봐두시고요. 눈에 좀 보시고 부여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부여에서는 맨 밑에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할 때 그 사출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족장들에게 땅을 분봉해 주고요. 한 번 준 토지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왕이. 그러니까는 왕권은 좀 미약합니다. 지방 족장 세력이 강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출도입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은 위와 대관계에서 위나라하고 친선 관계를 맺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에서 위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부여가 위나라에 군량미를 제공한 사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이제 대외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에서는 반농, 반목. 반은 농업, 반은 목축업입니다. 그리고 특산물에는 목축업과 관련된 게 있죠. 말, 주옥, 모피. 특히 그 중에 말과 모피는 축산과 축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 풍속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밑에 제철행사 연고 12월달 연고입니다. 다른 난 다 10월달인데 여기만 12월입니다. 아시죠? 10월달이라는 건 추수감사제의 의미고요. 여기서 연고는 사냥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많이 잡혀주기를 기원하는 거죠. 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걸 해서 전쟁에서 꼭 이겨달라고 하는 염원을 여기다 기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치수. 형사치는 한자를 보시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데리고 사는 겁니다. 고구려에서도 형사치수가 나옵니다. 이거는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또는 일부 다처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우제전복이 있어요. 우제전복은 소 발굽을 잘라서 소 발굽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겁니다. 소를 잡아 죽여서 벌어지면 불길하다, 붙어있으면 길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순장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백성들은 흰옷을 입었으며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우리 민족을 백의, 하얀 옷을 얘기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이 백이민족의 유래가 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디예요? 부여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죠. 그래서 백이민족 그러면은 부여에서 유래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중국 은나라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하, 은, 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그 은나라 달력을 씁니다. 을력이라고 하죠. 을력. 그렇죠? 이게 부여의 사회 풍속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률은 4조목이 있는데, 이 4조목은 고조선의 그 8조법 내용 중에서 3개 조항이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3개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법 조항이 의도하는,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여 마지막입니다. 부여는 고대과로 발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부여 땅에서 고구려가 나왔지만 그 고구려에게 먹힙니다. 문자왕제 때 494년이죠. 그래서 부여는 고대과로 발전하지 못하고요. 고대과 그럼 어디죠? 아까 고구려 백제신라. 어떻게 고구려 백제신라가 형성이 됐는가는 바로 앞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고구려로 가겠습니다. 고구려 건국 과정은 광개토왕 비문이라든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와 있어요. 그죠? 고구려 건국 과정은 이거는 나중에 고대국가 발전 과정에서 이제 따로 건국 기록은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여의 지배계급 내의 분열 대립 과정에서 박해를 피해 남한 주몽이 독자적으로 어디에서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이때가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37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고구려에 대한 지역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은 산악지대로 평원과 연못이 없어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고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궈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하여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부정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이거는 중국 위나라고 고구려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설명했죠. 근데 48쪽에 한번 보실래요? 48쪽에 보면은 이 후한서 한서 동의전 중국 한서 삼국지 위서 동의를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료 중간에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AD 49년 부여왕이 후한에 사신을 보내자 후한의 광무제가 두터이 보답하여 이후 매년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렇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중국하고 우리나라, 부여하고 고구려, 위나라하고 세 나라의 관계를 이해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속 보겠습니다. 고구려 이제 사람들은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식량도 좋은 맛이 없어서 식량도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구려의 경제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51쪽의 고구려 경제에 박스형 쳐놓으실래요? 약탈 경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고구려 약탈 경제를 보여주는 증거 유물이 뭐냐 하면은 부경입니다. 귀족의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부경이라고는 지금 원두막과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고구려 고운벽화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놓으면 약탈해 와가지고 여기다 싸놓고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경으로 알 수 있는 고구려 경제는 약탈 경제. 거꾸로 고구려 경제가 약탈 경제였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다? 부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맨 밑에 고구려는 5부족 연맹체입니다. 5개 부족이 연합한 형태입니다. 5부족 그러면 소노부,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에서 5개 연합, 5개 부족이 연합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세 성씨가 연합한 형태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김씨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만은 내무랑 이후에 고구려는 부여와 마찬가지로 5부족 연맹체고요. 그 다음에 제가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 모두 제자거든요. 그 다음에 가는 부족장입니다. 모든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제가 회의였죠. 그러니까 가자는 이 가는 부족장이라는 뜻입니다. 부여의 사출도에서 마가, 우가, 구가, 제가 있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그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 밑에 대대로
대대로 밑에는 대가, 대가 밑에는 사자, 조이, 선인 이런 관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자나 조이, 선인은 왕이 거느린 관리가 아니라 부족장들이 거느린 관리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부족장설이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 풍속은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밑에 제천 행사 한번 봅시다.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동대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맹은 10월 달에 하는 추수감사제고요. 이 동맹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제가 끝나면은 왕과 신하들이 나라의 동쪽에 있는 커다란 구덩이, 동굴이란 뜻입니다. 그 국동대혈은 대혈, 큰 대자에다가요, 구덩이 혈자예요. 여기서 또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그리고 건국에 시려했던 주몽과 주몽의 어머니 유아부인이죠. 예, 물의 신입니다. 유아부인을 조상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모셔서 이거는 옛날부터 우리는 니네들의 지배자로서 군림했다라고 하는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풍습의 대릴사이제, 한자로는 서옥제. 옆에 보시면은 서자가 있죠. 서자입니다. 이거는 흑토자를 쓰기도 흑토변을 쓰기도 하고요. 계집여변자를 쓰기도 합니다. 둘 다 서자인데 사위 서자입니다. 김서방, 이서방 그럴 때 얘기하죠. 그 서는 사위 서자를 쓰겠어요. 사위 서자 쓰는데 앞에 흑토변을 쓰기도 하고요. 계집여변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서옥 그러면 사위의 집 이런 얘기죠. 대릴사이제를 달리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형사취수 부에서 나왔죠. 기타 조우관 절풍 모자입니다. 모자. 조우관은 모자에다가 옆에다 새 기틀을 꼽는 걸 얘기를 하고요. 절풍은 고구려 지배층에서는 모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복 하나 주의하시겠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만은 고구려는 나라는 부에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문화 사회가 문화 요소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부여의 우제 전복하고요. 고구려의 전복은 달라요. 우제 전복은 소 발굽을 가지고 점을 쳤다는 거고, 여기 전복은 소 발굽인지 뼈 조각을 부러뜨려 가지고 갈라진 방향을 가지고 점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냥 점을 친 흔적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이게 우제 전복이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구려하고 부여 문화의 공통된 요소들 그러면은 공통점들 그러면은 이 전복이 들어가면은 전복은 아니에요. 아셨죠? 부여의 우제 전복과 고구려 전복은 구분을 좀 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 뒤에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군장국가 단계에서 멸망했던 나라 있죠? 어디에요? 옥저와 동해가 있습니다. 옥저, 동해 위치는 앞에 지도에서 확인하시고요. 옥저, 함경도, 동해, 강원도 쪽이 되겠습니다. 옥저에서는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결혼 풍습의 민며느리제, 다른 말로 외부제, 이거는 매매혼입니다. 어렸을 때 여자를 남자 집에 보내요. 거기서 자라. 시집 갈 때가 되면 돌아와서 남자 집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자를 데려갑니다. 일종의 매매혼입니다. 고려나 조선시대 때도 이런 매매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족 공동 무덤이 있죠. 세골장이라고 그랬어요. 뼈를 세척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떤 거 화장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시체를 감회당했다가요. 가족이 죽으면은 썩으면은 뼈만 추려서 목각에다가 집어넣어 놓습니다. 가족 공동 목각이죠. 그러니 그 목각 앞에는 죽은 자의 양식으로서 쌀을 담은 항아리를 걸어놨다. 요즘에 제사 지내듯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 목각 그리고 세골장입니다. 며느리제 외부제를 얘기합니다. 일종의 그 매매혼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 두 개는 어디? 옥저 두 개만 꼭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동해로 가겠습니다. 시족사의 유풍을 가장 많이 계승했던 나라가 동해입니다. 시족사회는 아까 말씀드렸죠. 신석기 시대를 시족사회라고 합니다. 시족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그러면은 신석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족사의 유풍 중에서 동해는 뭐를 계승했느냐 그러면은 책화와 족외혼입니다. 책화, 시족의 생활 구역입니다. 책임을 물어서 화를 준다는 건데요. 벌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A라고 하는 집단이 B라는 집단 집에 쳐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책임을 물어서 벌을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집에 누가 들어왔을 때 주거 침입죄로 걸리듯이, 그렇죠? 어떤 그 범법행위 아닙니까? 그러듯이 체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개혼은 자기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거죠. 시족 외혼입니다. 족외혼이죠. 신석시대 사회가 결혼 풍습이 조개혼이었거든요. 이 두 개는 시족사회풍을 계승한 겁니다. 그리고 제천 행사로서 10월에 뭐가 있어요? 무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사진을 보시면은 여자와 철자 모양의 집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터가 그렇고 옆에 이제 벽도 있고 지붕도 있겠죠. 또 동해에서는 살다가 가족이 죽잖아요. 그럼 집을 허물거나 불태워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새 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이제 한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천, 조개혼, 책화, 그 다음에 철자와 여자 모양의 주거지 어디? 동해입니다. 근데 옥조의 제천 행사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삼국지 위서 독리전에 보면은 남아 있지는 않다는 거고요. 기록에 없다는 거지만은 옥조도 있었을 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사만이 있습니다. 사만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뭐 개관이라든가 한국사 개관이라든가 또는 앞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 나라에 관련된 목지국 무슨 사로국 그다음에 구야국에서 말씀드렸죠. 그 사만의 성립 과정은 우리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뒤에 사만의 정치, 사회, 문화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54쪽에 보시면은 지배층 해가지고요. 대족장의 명칭과 소족장의 명칭이 있습니다. 대족장의 명칭이 뭐예요? 신지, 견지. 소족장의 명칭이 뭔가요? 불의 읍차. 그렇죠. 자, 밑줄 연관 봅시다. 이 대소족장의 구분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의 관리권이라고 있습니다. 물의 관리권과 관련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물의 관리권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대족장, 작게 가지고 있으면 뭐죠? 소족장입니다. 물과 관련된 걸 우리가 사만의 경제나 사회에서 연관해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 수전농업, 농경이죠.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특히 사만이라는 나라는 옛날 벼난이 있던 곳이죠. 벼난 그러면 철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철. 그래서 철제 농기구, 벼농사. 또 물과 관련해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저수지가 많이 축조가 됐겠죠. 그래서 김제, 벽골제, 그렇죠? 무슨 상주의 공검지, 제천, 의림지 이런 저수지들이 굉장히 많이 축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해서 대소족장을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치형태는 재정 분리다. 소도에서 확인한다고 그랬죠. 이건 우리가 고조선의 단군 왕검에서의 재정 일치 모습, 사만의 소도를 통한 재정 분리의 모습 꼭 기억을 해 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제 쭉 내려오시면 방금 말씀드렸죠. 농경, 철, 변환에서의 철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 풍속에 보시면은 제천 행사의 5월 수린날 10월 계절례입니다. 5월 수린날은 지금의 단오입니다. 음력 5월 5일이죠. 이 단오는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 등재가 된 건 아시죠? 그래서 추수감사제가 10월 달이잖아요. 요즘에 추석입니다. 그러면 단오는 뭐냐? 단오는 종자를 다 파종하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기풍제죠. 풍년을 기원하는 그게 단오입니다. 단오. 10월 계절제는 추수감사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례가 있습니다. 두례도 이제 시족사회 유풍입니다. 즉 신석시대 때 노동력 공동체의 유풍으로 이 두례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은 점복. 그러니까 점복은 이제 점을 치는 겁니다. 이 점은 복골의 출토로 보아서 점복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복골은 뼈입니다. 뼈를 뚝 부질러 가지고요. 갈라진 방향에 의해서 기륭을 점을 치는 겁니다. 점복. 그리고 상투를 틀고 몸에 문신을 하고요. 사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덤 양식에 보면 해자가 있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거는 호랑을 해자라고 그래요. 호랑. 옆에 있죠. 사진 보시면은 그걸 죽음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해자입니다. 해자. 호랑이에요. 여기 이제 물입니다. 물이. 그리고 여기는 시신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일종의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안에는 어떤 무덤이 있는 곳이다. 좀 성스러운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물고랑을 이렇게 만들었다. 물고랑을. 이걸 해자라고 그래요. 경주에 불국사 가보셨죠? 불국사에 가면은 지금 없앴습니다만 불국사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뭐 청운교가 있고 백운교가 있고 다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왜 청운교, 백운교에 다리가 있냐면은 원래 여기는 불국사 주변에는 해자가 있었습니다. 해자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건너오는 거죠. 물고랑이에요, 물고랑. 지금은 없어졌죠. 원래는 물고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해자, 한자는 해자라고 그래요, 해자. 그래서 이걸 고랑을 얘기하는데 이 해자가 있는 주구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만의 집에서 이제 토실이 있습니다. 흙집입니다. 흙집 말대로. 이거는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입구고요. 이거 두 개가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구덩입니다. 여기서 사는 겁니다. 이건 흙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있고요. 일종의 지금 같으면 대문 정도 되겠죠. 들어가서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사만의 사람들의 모습을 흡사, 귀신과 같았다. 흙구덩이 살다 보니까 머리도 헝클어지고 막 그래가지고요. 귀신과 같았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마한, 사만 중에서 마한의 집, 흙집, 토실 이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도 있죠.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의 그 특징적인 사회 풍속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의 특징을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한문예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나라에 관련된 내용들은 꼭 기억을 좀 해 두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천행사에 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제천행사 교재 54페이지 맨 밑에 날개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천행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은 부족의 단결을 강화하고요. 또 부족장의 권위도 과실하고요. 그렇죠? 이거 일종의 단합대회를 하는 거죠. 단합대회를 해줌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회사원들이 우리 사장님 최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또 단합대회를 하면서 같이 어우러지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부족의 단결을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의도가 여기에 내재가 되어 있다. 근데 단 부여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고는 수렵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렇죠? 사냥 나가기 전에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수렵 문화 관련돼 있어요. 그건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다 농경과 관련된 10월 내지 사만에서 얘기하는 5월 단오, 기풍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나라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쪽 바로 고대 정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봅시다. 그 연맹국가에서 이제 단계에서 어디로 옮기가 고대 사회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 연맹 사회와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왕권의 강약 유무예요. 그러니까 이 연맹국가는 왕은 있었습니다. 근데 왕권이 미약했죠. 그렇죠? 왕위를 부족장들이 선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형태는 지방 분권입니다. 근데 고대 국가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강했던 부족장 세력들이 강화된 왕권에 전부 다 복속이 돼요. 그러니까 통치형태가 지방 분권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중앙 집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를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중앙 집권 국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왕권의 강자. 왕권이 그만큼 강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대 국가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고대 국가에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가 뒤에 이제 따로 보겠습니다만 83쪽에 잠깐 봅시다. 83페이지. 83쪽에 보면 표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국가 중앙집권국가 체제가 정비가 된 시기. 부자상속, 율령반포, 전성기는 한강 점령 시기하고 일치가 됩니다. 불교 수용 시기, 국사 편찬 시기 나와 있습니다. 그 표는 여러분들이 고대 국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 자료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표는 다시 이제 65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사회의 고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마지막 줄 성립 시기가 있습니다. 고대 국가의 발전 과정은 선진 문화의 수용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말이죠.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순서입니다. 근데 실제 그는 삼국사기의 입작이고 실제로 고대 국가의 성립은 신라, 고구려,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습니다. 2세기 태조왕, 3세기 고이왕, 4세기 내무랑 그렇죠. 하여튼 고대국가 발전 과정에서 가장 늦은 나라는 신라입니다. 뭐 한강 점령 시기
불교 수용 시기, 또 성립 시기, 하여튼 가장 율령 반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고대국가 발전 과정에서 가장 늦은 나라는 신라입니다. 근데 그 신라가 최후의 삼국관계의 주도권을 잡죠. 중국의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백제와 고구려를 치죠. 삼국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최후의 삼국항쟁은 누가? 신라가 장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6쪽에 고대국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삼국을 고대국가라고 하느냐? 가장 큰 거는 왕권이 강화됐다. 기타 뭐가 있느냐? 밑에 정치, 경제, 사회, 사상, 군사면에서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삼국을 고대국가라고 얘기한다. 그중에서 가장 큰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고대국가의 가장 큰 이유는 왕권이 강화됐다는 겁니다. 강화된 왕권에 지방의 족장들, 이 족장들이 전부 다 여기에 복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치 형태는 지방 분권에서 이제 뭘로 간다는 거죠? 중앙 집권의 형태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중앙 집권 국가가 바로 고대 국가다. 이런 얘기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이런 모습을 가장 먼저 보인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67쪽에 본격적으로요.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대 국가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가야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부터 해가지고요. 각 왕들의 업적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쪽 광개토왕 비문하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건국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즉 부여에서 주몽 이탈해가지고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해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사료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2대 왕이 유리왕입니다. 아시죠? 유리왕이고요. 유리왕 때에 졸본에서 어디로 수도를 옮기냐면은 국내성, 통구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이 아마 대략 졸본입니다. 졸본에 와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대 왕 누구? 유리왕 때에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 때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죠. 고구려 수도의 변천 과정입니다. 신라는 계속 금성입니다. 통일신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백제는 한성에서 장수왕 남진정체 때에 계로왕이 죽고요. 문조왕 때 웅진으로 갑니다. 공주죠. 다시 6세기 성왕대 때 삽이 지금 어딘가요? 부여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의 수도는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고대 국가가 성립됐었던 태조 왕부터 해가지고 고구려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마지막 왕이 뒤로 하겠습니다. 교재 71쪽에 가겠습니다. 마지막 왕이 누구랬어요? 보자왕이죠. 여기까지 왕들의 업적이 나와 있는데 이 왕들의 업적을 다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근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태조 왕부터 해서 마지막 보장왕까지 내용들을 좀 다 훑어보시는데 그중에 주왕들, 주된 왕들의 업적, 주된 내 업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들 좀 체크 좀 하고 넘어갑시다. 68쪽에 보시면은 체크하십시오. 고국천왕대 때의 진대법.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미천왕대 때 가면은 서안평 점령이 있습니다. 서안평은 어디냐면, 여기 보세요. 압록강이죠. 백두산 이렇게 있고요. 압록강. 여기가 어디냐면은 건너기 전 여기가 의주입니다. 의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서안평입니다. 서안평. 여기가 서안평인데 지금은 단둥이라고 그래요. 단둥. 한자는 안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입니다. 여기가 서안평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기는 중국하고의 교통의 요지기도 합니다. 여기는 압록강 철교가 지금 있어요. 압록강 철교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서안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바로 예나 지금이나 중국과의 교통의 요충지. 거기가 바로 미천왕대 때에 서안평을 점령을 했습니다. 자, 밑에 낙랑군하고 대방군 축출이 있습니다. 이건 한사군 지역 중에 낙랑군, 대방군입니다. 이 대방군은
진번 있죠. 낭랑, 진번, 임둔, 현도군 그러잖아요. 그중에 진번군에다가 설치했던 것이 대방군입니다. 그래서 이를 축출함으로 인해서 고조선의 고토를 거의 미천왕대 때 확보를 합니다. 자, 고구원왕에서는 마지막에 백제 근초광의 침략을 받아서 전사를 합니다. 죽어요. 고구원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우측에 소수림왕이 등장합니다. 소수림왕 때 체제를 재정비를 하죠. 불교 수용, 대학 설립, 율령 반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개토왕 뒤에 나와 있는 장수왕. 이 광개토왕하고 장수왕 업적은 죄다. 꼭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자, 삼국의 왕 중에서요. 고구려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왕들이 있습니다. 업적에서 기억을 좀 해두자는 얘기죠. 광개토왕하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입니다. 관련된 얘기는 또 나중에 언급이 또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백제에서는 누구를 기억을 꼭 하시냐면은 4세기 누구죠? 근초광하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의 아들 6세기 누구죠? 성왕입니다. 사비천도해서 백제 중흥기를 맞이했던 성왕 꼭 기억을 하세요. 신라에서는 누구를 기억하시냐면은 지증왕하고요. 법흥왕, 지증왕 다음이 법흥왕입니다. 다 6세기 때 왕이거든요. 법흥왕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진흥왕이에요. 그래서 지증, 법흥, 진흥왕. 이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우리가 진도를 더 나가볼까요? 통일신라 때 가면은,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 가면은 누구를 기억을 하시냐면은 여기는 신문왕입니다. 아주 잘 출제가 되는, 자주 출제가 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신문왕. 자, 발해 있죠, 발해. 발해에서 주로 출제되는 사람은요, 8세기 초 무왕과 8세기 후반 무왕 다음에 문왕입니다. 문왕. 좀 더 가볼까요? 고려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왕이 누구냐면 고려 초기에 광종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에 원간섭기 때에 원간섭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폈던 누구? 공민왕입니다. 항상 출제되는 부분이죠. 조선 가볼까요? 조선시대 때 왕 중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왕이 누구예요? 용조와 정조입니다. 연맹국가에 관련된 얘기는 항상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자, 한 문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한 문제. 삼국의 왕에서 이제 조선시대 때 용조, 정조 때까지 여기서도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출제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출제됩니다. 항상 나와요. 여기다 하나 조금 더 해본다면은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상가에서 인물사에서 사상가 중에서 꼭 한 문제 출제된 사람이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원효와 의상, 고려의 의천과 진울, 조선의 이황과 이 6명 중에 한 명은 꼭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총 3문제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3문제. 17문제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습득을 해서 OX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물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 고구려 백제신라에서요. 이 사람들, 이 왕들의 업적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개토왕, 장수왕의 업적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1페이지 마지막 줄에 고구려의 마지막 왕 누구라고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668년에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문을 닫은 보장왕입니다. 보장왕. 그쵸? 그래서 고구려 왕들의 업적 정리해 두시고요. 자, 뒤에 백제로 가겠습니다. 백제 그 건국 기록도 역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이건 이제 고구려 땅에서 이탈되어 왔던 비류 원조, 그중에 원조에 의해서 어디가 백제가 건국이 됐던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사료예요. 사료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고이왕. 고이왕은 이제 3세기 백제가 고대 국가 체제에 들어섰을 때의 그 고이왕입니다. 그죠? 체제가 정비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우측에 근초왕이 있죠. 근초왕의 업적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백제 전성기에서 이 지도가 바로 근초광대 때 지도입니다. 고구려 전성기는 5세기 장수왕대 때를 정점으로 합니다. 그 장수왕대 때 정점의 지도가 나중에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만은 교재 70페이지 나와 있는 그 지도가 장수왕대 때의 5세기 전성기 때 지도예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은
침유왕대 때 불교 수용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밑에 비유왕대 때의 나제동맹 부분이라든가, 계로왕이 장수왕의 남진정책 때 피살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동성왕대 때의 제2차 나제동맹, 이른바 결혼동맹이 있죠. 그리고 우측에 6세기 무령왕이 있습니다. 무령왕대 때에 중국 남조 양나라하고 국교를 수립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나라로부터 관작을 받습니다. 무령왕이 백제, 제군사,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작도 받아요. 이 기록이 무령왕릉 지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 유일하게 주인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왕릉이 바로 이 무령왕릉입니다. 아시겠죠? 무령왕릉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성왕입니다. 538년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웅진에서 삽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국호도 남부여로 바꿉니다. 우리 그냥 백제라고 합시다. 남쪽에서의 옛날 부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부여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는 바로 이거죠.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 또 남부여라고 하는 국호로 바꿨다는 점, 성왕대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백제 문화 요소라든가 또 뭐 무덤 같은 경우 있죠. 고구려 영향을 받았다는 고구려 초기의 무덤, 돌무지 무덤의 영향을 받은 백제 석촌동 고분이라든가 또 삼국사기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백제는 고구려 더 나아서 부여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성왕대 때에 뭐 밑에 쭉 내용들 업적을 그대로 한번 봐주시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위덕왕이 있습니다. 6세기 중반이죠. 이 위덕왕은 창왕이라고 돼요. 창왕. 부여 능산리 고분 근처에 성왕을 추모하는 사찰을 창건했는데 저를 이 사찰에서 백제 금동 대학로가 발견됩니다. 백제 금동 대학로는 아시죠? 이제 부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백제 창왕명 석조 사리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왕 위덕왕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창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진 돌로 만들어진 사리감, 사리를 보관하는 함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사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찰터에서 백제 금동 대학로하고요. 백제 창왕명 석조 돌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리감, 사리를 만드는 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 누구죠? 의자왕입니다. 해동 증자로 알려져 있죠. 중국에서의 증자는 효자입니다. 이 의자왕이 아주 효자였다는 거죠. 해동의 증자다. 우리 해동공자 그러면 고려의 최충을 얘기합니다. 그만큼 많은 제자들을 양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해동공자는 최충, 고려의 해동증자는 의자왕이었습니다. 의자왕의 실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삼국사기에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삼국사기 기록인 거고 실제로는 그러진 않았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왕이 660년에 나당연합군에게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신라 가장 늦게 이제 고대국가로 성장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늦었던 이유는 시족적인 배타성.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 시족사의 모습을 가장 많이 계승했다는 겁니다. 시족사에는 좀 배타적인 성격이 많죠. 자문화 중심적인 이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인 폐쇄성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고구려잖아요. 여기는 백제입니다. 여기는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지리적인 폐쇄성입니다. 동남쪽이 치우쳐져 있어요. 중국하고 교류할 때는 고구려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또 중국 남조하고 통교할 때는 백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인 폐쇄성, 그 다음에 시족적인 배타성으로 인해서 가장 늦게 4세기 내문왕대 때에 고대국가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신라였죠. 결국 이제 나당연합군을 통한 삼국 통일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하다가 이제 김씨 왕위 세습이 바로 맨 밑에 내물왕대 때에 확립이 됐습니다. 마리간이라고 하는 건 우측에 표좀 보겠습니다. 신라 왕호 편찬에서 보면은 거서간, 차차움, 이사금, 마리간, 왕 이런 순서로 왕의 명칭이 바뀌어요. 그 중에 마리간이라고 할 때 마립은 순우리말입니다. 순우리말인데요. 최고, 으뜸.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왕이라는 명칭은 지증왕 때부터 왕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그리고 버풍왕에서 진덕여왕까지가 있죠. 23대 버풍왕에서 28대 진덕여왕은 불교식 왕명을 쓰던 시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불교가 공인된 버풍왕, 그 다음에 진흥왕 23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그 다음에 선덕여왕, 그 다음에 진덕여왕에서 28대죠. 그렇죠? 맞죠? 4, 5, 6, 7, 8 맞습니다. 그래서 29대 왕이 누구냐면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태종, 무열왕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불교식 왕명을 쓰던 시기예요. 법, 진, 선자가 들어가는 왕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은 곧 부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불교 공인 이후에 법풍왕대 때에 왕은 곧 부처, 왕즉 불사상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진덕여왕을 끝으로 해서 끝나고요. 왕통이 끝나요. 후손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화백회에서 만장일치로 무열왕의 추대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삼국통일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열왕 다음이 30대 누구냐면은 삼국통일전쟁이 완성됐던 누구죠?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다음이 누구냐면은 신문왕입니다. 저 신문왕 다음이 효소왕, 서흥다왕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거는 통일 이후 과정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9대 무열왕에서 56대 경순왕까지는 중국식 시호,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식 왕명은 살아시대에 붙여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증왕 1대 박혁거세에서 22대 지증왕까지는 상고, 신라 고유 왕명을 쓰던 시기입니다. 여기는 중고, 불교식 왕명을 쓰던 시기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56대 마지막 경순왕까지는 중국식 시호를 씁니다. 죽은 다음에 붙여놓은 거죠. 하고 그렇죠. 김부직의 삼국사기는 신라사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잖아요. 나중에 보기라고요. 근데 이련의 삼국유사에서는 신라사를 왕의 명칭을 가지고 상고, 중고하고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눌지마리카 냈을 때 눌지왕을 얘기합니다. 보편적으로 나제동맹이 맺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이게 나제동맹 1차 나제동맹입니다. 바로 밑에 소지왕 있죠. 소지마리카. 2차 나제동맹이 나오죠. 이 결혼동맹이에요. 3차 나제동맹은 진흥왕대 때입니다. 진흥왕대 때 백제 성왕하고. 근데 진흥왕이 백제 성왕을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쳐요. 그래서 나제동맹이 결렬됩니다. 나제동맹 기간은 433년에서 554년, 약 120년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제동맹이 결렬되면서 이 이후에는 삼국항쟁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다? 신라가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신라 왕의 업적에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누구예요? 지증, 법풍, 그다음에 진흥왕. 여기에 업적되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제도사 정리하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현존하고 있는 신라의 금성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성문 중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울진봉평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신라 법풍왕대 때요. 율령반포의 흔적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양적성비는 한강, 상류까지 진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비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닙니다. 순수비라고 하는 것은 왕이 직접 가서 야,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세워. 그래서 세운 비석이 순수비예요. 단양적성비는 순수비가 아닙니다.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세웠던 단양적성비. 한강 하류를 점령했다는 증거는 북한산 순수비. 함경도까지 진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울령 황초령비. 대가야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령비. 그래서 순수비는 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면 진평왕대 때 가면은 걸사표라고 있습니다. 걸사표는 고구려가 신라의 국경을 자주 침범하자 수나라의 원병을 요청하는 그를 원강, 세속오개를 면렸던 원강입니다. 원강으로 하여금 만들게 해서 수나라에게 갖다 바쳤던 문서, 그를 걸사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라의 군대 요청서입니다. 이 걸사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진종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왼쪽에 자료 진종설이라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진종서를 채택하고 우리는 석가족이다. 부처님의 자식들이다. 후손들이다. 그래서 이제 성골과 진골로 나누고요. 성골을 중시합니다. 골품제도에서 얘기가 되겠지만은 성골은 부부가 다 왕족인 경우고요. 진골은 부부 중에 하나는 왕족, 그 다음에 귀족 또는 둘 다 귀족인 경우 진골입니다. 그러니까 성골과 진골을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데요. 성골이란 얘기는 바로 이 진평 왕제 때 처음 나와요. 그러면 선덕 여왕과 우측 이제 진덕 여왕 때까지, 이 진덕 여왕 때까지가 바로 신라 중고까지가 되는 거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 여기까지를 상대라고 써요. 상대. 상중하대할 때. 그리고 이제 무열왕, 김춘추부터 이제 진골이 왕을 계승하거든요. 여튼 중대로 갑니다. 중대. 그래서 중대가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중대가 무열왕부터 해가지고 36대 해공왕입니다. 이게 중대가 되는 거고요. 37대가 누구냐면 선덕왕이에요. 선덕왕에서 56대 여기까지가 하대가 됩니다.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눠요. 이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의해서 왕의 혈통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련의 삼국유사하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한 신라사 시대의 구분 기준은 달라요. 이거 나중에 통일 이후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덕여왕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간다? 무열왕입니다. 이거는 삼국통일 과정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야가 있습니다. 가야는 지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6개의 가야가 있습니다. 육가야라고 하죠. 근데 이 육가야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가야와 후기가야입니다. 전기가야가 금관가야고요. 후기가야가 대가야입니다. 금관가야를 세웠던 사람이 김수로입니다. 김수로의 형이 누구냐면은 이진아시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대가야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금강가야에서 대가야 쪽으로 중심이 넘어가게 된 계기가 고구려 군대가 신라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신라에 보내서 왜구를 격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밀고 낙동강 쪽으로 고구려 군대가 내려옵니다. 이때 낙동강 쪽 내려왔더니 금강가야가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고구려 군대가 내려오니까 금강가야 세력이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김해에서 지금의 고령으로, 그러니까 금강가에서 대가야 쪽으로 세력이 옮겨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금강가에는 532년 신라 법흥왕대 때 신라의 병합이 되고요. 대가야는 562년 신라 진흥왕대 때에 신라의 병합이 돼요. 그래서 가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6가야 중에서 4개 가야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가야에서 일단 대가야로 넘어가야 된 배경, 그리고 금강가야와 대가야의 뒤로가 있습니다. 경제, 문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경제 부분은 이 가야가 있었던 건 옛날에 변한 쪽 아닙니까? 철제 무기, 철제 농기구 많이 생산이 됩니다. 또 철은 중개무역터입니다. 일본과 인도 쪽으로 해가지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교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인도의 그 허황우가 들어와가지고 소위 요즘 같으면 다문화 과정이 이미 가야 때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활발한 해류를 통해서 해상 교역이 활발했던 그런 가야의 문화의 내용들을 가야의 경제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보시면은 가야의 문화 요소 중에서 고분에서 출토가 됐던 토기가 있죠. 가야의 톡이 수레톡인데 수레바퀴 모양의 톡이에요. 사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가야의 톡에 영향을 받은 일본 톡이도 있습니다. 스에키 톡입니다. 자,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토기가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조몬 토기, 조몬 문화라도 합니다. 조몬 토기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죠. 그렇죠? 청동시대 때 민무니 토기 등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야요이 토기, 야요이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가야의 토기입니다.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건너가서 스에키 토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몬, 야요이, 스에키는 다 토기 문화입니다. 일본에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삼국시대 때 문화는 뭐 일본의 야마토 정권 때 아스카 문화, 또 동이신라 문화는 일본의 하쿠고 문화 등의 일본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가야가 고대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신라에 병합됐다고 그랬죠. 신라에 끼친 영향 중에 금관가야의 왕족 김유신의 조상이죠.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 그 아버지 김무려, 그 아버지가 김구예입니다. 이 김구예 때 금강가야가 신라의 병합이 돼요. 530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력은 신라 진골로 흡수가 됐고요. 대가야 사람으로서 신라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우륵입니다. 우륵 그럼 뭐가 기억나십니까? 악기? 바로 가야금이죠. 그 가야금을 슬프게 탔던 대가야가 멸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미 신라로 귀화했던 우륵이 가야금을 탔던 곳이 탄금대입니다. 충주에 탄금대 공원이 있어요. 그 탄금대의 밑이 남한강이죠. 남한강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탄금대가 바로 우륵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신라의 가야가 고대과로 성장을 못했지만은 신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튼 가야는 고대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은 그러한데 영향을 줬다. 그래서 고대과 그러면은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 왕들의 업적을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분류사 정리하면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를 정리하면서 그 왕들의 업적을 다시 하나하나 또 다루겠습니다. 주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왕 중에서 특히 이 왕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립됐던 고대과의 83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확인하도록 하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